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내분비 계통으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조절 물질을 호르몬 형태로 분비해서 조절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호르몬의 작용과 분류, 호르몬의 조절과 작용,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분비와 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호르몬의 작용과 분류, 호르몬의 조절과 작용,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분비와 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분비 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 계통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 조절 물질을 호르몬 형태로 분비해서 조절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내분비 시스템, 내분비 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배웠던 신경계통하고 내분비 계통은 인체 항상성 유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통인데요. 신경계통 같은 경우는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시냅스 틈을 이렇게 메꿔주는 아주 국소적인 이제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하면, 내분비 호르몬은 그런 물질들이 다양한 이제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런 물질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포 조직 기관들의 조절을 총체적으로 이루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런 호르몬들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분비 특성이 있는데요. 호르몬은 직접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그래서 순환계통을 타고 아주 먼 곳까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호르몬을 전달하고 그 타겟팅 셀에 가서, 표적기관에 가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작용을 호르몬이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신진대사 또는 성장 발육, 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또 여러분들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 그리고 또 뭐 적혈구를 생산하게 한다거나 생식기나 뼈대 발달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특수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성적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내분비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에 대한 이제 특성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종에 대한 특이성이 없다고 합니다. 종에 대한 특이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비슷한 물질이면 다른 종에도 작용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결핍증, 과다증이 나타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호르몬이 일정량 분비가 돼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적게 나와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르몬은 모든 기관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관에만 작용을 하는, 즉 다시 말해서 표적기관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에 대한 항체는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뭐 다른 물질, 특히 효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야만 그 기능을 하는데, 이 호르몬은 아주 소량 나옵니다. 그 소량이 굉장히 큰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미량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고요. 이 물질을 분비하는 셈을 내분비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분비되고 조절하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그런 어떤 작용 특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분비셈에 대한 이제 몇 가지 내분비 기관을, 내분비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셈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종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셈을 조절하는 가장 상위의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 뇌하수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부위가 어디냐 그러면 시상하부입니다. 사인의 시상하부가 조절을 하는데, 이 조절 기작은 뒤쪽에 가서 다시 하겠고요. 그리고 시상 상부의 솔방울샘도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목 성대 아래쪽에 나비 모양의 호르몬 샘이 있습니다. 분비샘이 있는데 그걸 갑상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부갑상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가슴 쪽에는 가슴샘이 있고요. 가슴샘 같은 경우는 아마 면역할 때 들으셨겠지만 T세포를 성숙시키는 그런 이제 부위죠. 그리고 이제 콩팥 위쪽에 부신,
그리고 이제 소화기 계통의 이자, 이런 것에서 호르몬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기의 난소와 정소, 고환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도 섹스 호르몬 분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호르몬들은 어떤 화학적 구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학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제 단백질 또는 폴리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내분비 세포에 이제 자극이 오기 전까지는 분비 소포에 저장이 했다가 자극이 오면 그때 이제 분비를 하는 것들인데 주로 뇌하수체 호르몬들이에요. 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또 부갑상샘 호르몬들은 단백질성 호르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유도체 호르몬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섹스 호르몬들,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미노산이 이제 타이로신 유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아민 호르몬인데, 여기는 대표적인 게 갑상샘 호르몬.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제 교감신경성 호르몬 등이 아민 호르몬에 속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단백질 호르몬이에요. 단백질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민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코티솔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구조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호르몬은 호르몬의 기본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릴 때 그거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과다 분비해도 문제고 또 너무 적게 분비돼도 분비가 된다라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즉 여러분들의 내적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따라서 분비하기도 하고 또 적게 분비되게 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의 조절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음성 대먹임, 또 하나는 양성 대먹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분비 자체의 주기적 변동에 의해서 조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피드백 메커니즘인데, 여기에 이제 네거티브로 작용하느냐 포지티브로 작용하느냐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르몬의 조절 작용은 거의 대부분 음성 대먹임 기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성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특별한 호르몬만 양성 대먹임 기전을 한다. 선생님이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가 바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샘의 명령을 내리는 이제 최상위의 조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조절하는 곳이 바로 이제 시상하부인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시상하부거든요. 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하로 하여금 이제 이걸 조절하는 물질들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분비를 했어요. 여기서 자극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그 내분비샘에서 그 내분비샘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거기에서 특정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호르몬이 표적기관에서의 생리 상황을, 생리적 상태를 이제 변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억제된 이런 거, 야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이 생리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시 뇌하수체로 보내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음성 호르몬이라는 거죠. 근데 양성 호르몬은 뭐냐 그러면, 이런 물질이 분비가 되면 야 이게 분비가 되네, 그러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해라고 양성 대먹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호르몬들이 이렇게 분비되도록, 지속적으로 분비되도록 이렇게 작용을 하게 하는 거죠. 조절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을 양성 대먹임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조절이 바로 계절에 따라서,
또 발달이나 노화의 단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루 중에도, 또 잠잘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인 거죠. 이런 것은 생체 리듬이나 내분비 계통의 리듬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비된 호르몬은 어떻게 타겟팅 셀로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도 천천히 선생님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보시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표적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적세포에서 어떻게 생리 반응이 나타나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표적세포에는 특정 호르몬과 결합하는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용체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호르몬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핵까지 들어가는 호르몬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로 지용성 호르몬이 하는 거거든요. 지용성 호르몬은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핵에 직접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DNA에 직접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용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막에 특정 호르몬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가 결합을 하면 그 수용체 주변에 있는 G 프로테인 복합체가 활성화가 돼요. 우리 이제 G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반응 카이네이스들이 있는데 그 반응하는 이제 단백질 카이네이스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메신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메신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사이클릭 AMP예요. 그래서 사이클릭 AMP를 형성을 하면 이 사이클릭 AMP가 이 세포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서 세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용성 호르몬이 이렇게 핵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핵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핵 속에 지용성 호르몬하고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하고 수용체 복합체가 여기에 작용하는 유전자, 즉 다시 말해서 DNA를 익스프레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에 작용해서 메신저 RNA를 만들고 그 메신저 R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직접 핵 속의 DNA에 작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 수용체 복합체가 DNA에 작용하고 여기에서 메신저 RNA를 합성하게 하면 이 메신저 RNA는 어떻게 해요? 핵 바깥쪽으로 나가서 리보솜에 의한 프로테인을 합성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이 단백질이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리스판스 반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 물질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작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그 수용성 호르몬 같은 경우 2차 전력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고 갈까요? 호르몬이 막고정 수용체하고 결합하고 막고정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GDP 프로테인이 떨어져 나와서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스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거는 ATP를 사이클릭 AMP로 바꿔주는 효소예요. 사이클레이스라는 얘기는 서클을 형성하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ATP를 사이클릭 AMP로 만들고 이 사이클릭 AMP는 뭐예요? 단백질, 세포질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 카이네이스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사이클릭 AMP가 뭐한 호르몬이 1차 전령이고요. 호르몬이 1차 전령이면 그 호르몬의 작용을 2차 전령인 사이클릭 AMP가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컨드 메신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호르몬들이 어떻게 분비되고 어느 조직에서는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뇌하 수체와 시상하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신경계에서 시상하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내용인 거고요.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가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볼까요? 여기가 지금 시상과 시상하부, 그러니까 사이내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상이고요. 시상이 여기에 있고 그 아래쪽이 이제 시상하부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상하부인데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땅콩 모양 비슷하게 생긴 요곳이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셀라 터키카가 이제 이렇게 머리뼈에 이제 셀라 터키카 부분에 이렇게 딱 받쳐져 있는 형태인 거죠. 여기에 이제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뇌하수체죠. 이 뇌하수체를 시상하부가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상하부가 조절한다. 그리고 뇌하수체는 여기가 앞쪽에 뇌하수체가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뇌하수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압엽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뒤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이제 중간엽이라고 하는데 세 개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냥 앞엽과 뒤엽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시상하부인데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뇌하수체 줄기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쪽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는 호르몬,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신경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뇌하수체거든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인데 먼저 여기가 지금 시상하부 신경세포잖아요. 시상하부 신경세포인데 여기에서 혈액을 타고 흐르게 하는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있겠죠.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신경에서 분비됐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이제 호르몬들인 거예요. 이렇게 혈액을 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신경이 직접 이렇게 노란색의 이게 이 신경의 축삭이에요. 이 축삭이 뇌하수체 후엽, 뒤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직접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제 이 부분이 압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뒤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시상하부에서는 릴리싱 호르몬 또는 이니비팅 호르몬, 이렇게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나 억제하는 호르몬들이 이제 주로 분비가 되면 이 뇌하수체에 오게 되면 이 뇌하수체에서는 특정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또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여기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밑에는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폴리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또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 이렇게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뇌하수체 압엽에서 직접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로스 호르몬, 그 다음에 프롤락틴, 이런 호르몬들이 직접 호르몬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젖분비 호르몬은 유선을 이렇게 발달하는 게 이제 가슴에 이제 젖을 생산하는 세포들을 이렇게 발달시키는 이제 그런 호르몬들을 직접 분비하기도 하고, 성장 호르몬은 여러분들의 모든 조직 기관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도 크게 하고 여러분들의 조직 기관들을 이렇게 키우는 이제 그런 호르몬들, 일반적으로 몸 전체에 이제 작용하는 호르몬들이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ADH라고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비뇨기 할 때 들으셨겠지만, 오줌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이제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젖이 잘 나오도록 하게 하는, 젖 사출이 잘 되게 하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런 것들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이제 분비된다라는 거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앞쪽은 혈액에 의해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 이제 릴리징 호르몬 또는 이니비팅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뒤쪽은 신경에 의해서 직접 연결이 되는. 그래서 여기를 샘 뇌하수체, 뒤쪽을 신경 뇌하수체라고 한다, 구분 짓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죠.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앞으로 이 호르몬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 뇌하수체 압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러면 전부 자극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분비샘을 자극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여기에다가 스티뮬레이팅 호르몬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 부신 겉질, 또 멜라닌 세포, 그다음에 황체, 그러니까 이제 난소겠죠. 난소, 또 사이질 세포, 뭐 이런 곳에 분비되는 자극 호르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성장 호르몬, 그리고 젖분비 호르몬이 뇌하수체 압엽에서 분비된다. 여기에서 호르몬의 이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느냐, 그리고 그 호르몬의 표적세포는 어딘지, 그리고 여기에 호르몬이 작용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젖분비 호르몬 한번 볼까요? 프롤락틴 같은 경우는 젖샘에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젖을 생산하는 거예요. 유선을 발달시키고 젖을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게스테론 나와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예요? 난소잖아요, 난소. 난소에서. 그리고 이제 황체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고환에 작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고환에 작용하면 정자를 생산을 못하게 해요. 그런 작용도 있네요. 이게 남자의 정소에 이 젖분비 호르몬이 프롤락틴이 작용을 하게 되면 정자 발생을 억제해서 잘못하면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저 뒤쪽에 가서 선생님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표는 뇌하수체, 그리고 갑상샘, 부갑상샘, 그리고 뭐 부신, 그다음에 이자, 생식기관 뭐 이런 곳에, 가슴샘 이런 곳에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고요. 어디 장기에 타겟팅 셀을 하고 어떤 반응들을 유도하는지 그런 내용들은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하수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뇌하수체는 내분비 기관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데 이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바로 시상하부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신경계통에 어떤 자극이 오느냐, 촉진성 자극이 오면 분비를 촉진하게 하는 릴리징 호르몬이 분비가 될 테고, 억제성 자극이 오면 이니비팅 호르몬이 분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촉진성이 오면 이 뇌하수체에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니비팅 호르몬이 되면 억제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여기는 갑상샘에 자극되겠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럼 부신에서도 겉질과 속질이 있거든요. 겉질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리고 생식샘에 자극하는 호르몬, 그리고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요.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성의 난소를 자극해서 난자를 성숙시키고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하게 하고, 혹시라도 이제 남성에게 이렇게 FSH가 분비가 되면 정생활, 여러분들 아시죠? 정소에 정세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톨리셀이 있습니다. 이 세톨리셀이 나중에 뭐 하냐 그러면 정자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 발육, 정자 형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성이 작용하는 경우와 남성이 작용하는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류테나이징 호르몬, LH 호르몬은 황체 형성 호르몬인데, 이것은 여성의 경우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하고 함께 난포 성숙을 도와요. 그리고 이제 성숙한 난자가 이렇게 배란이 되면 배란 후에
이 황체 형성 호르몬에 의해서 남포가 황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황체로부터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그때부터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성의 이제 menstruation cycle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멜라닌 세포에 작용해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을 해요. 멜라닌 색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이라든지 뭐 검정색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황색인 이유, 멜라닌 세포 때문에 그런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롤락틴이 있습니다. 프롤락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아비업 호르몬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젖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자극을 주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 같은 경우에 프롤락틴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정자 발생이 안 되고 심하면 불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 아비업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그로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평생 동안 분비됩니다. 평생 동안 분비가 되고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모든 단백질 형성, 또 세포 증식, 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만큼 나오고 또 어느 정도만큼 조절해서 나와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질환이 있는데 하나는 외소증, 고인증, 말단거대증 이렇게 있습니다. 뇌하수체의 그로스 호르몬, 뇌하수체가 문제가 돼서 그로스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노아피즘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소인증, 난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크지를 못해서 작은 키로 이렇게 멈추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한참 성장할 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오버그로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이언티즘, 고인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많이 커서 어려움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제 성장판이 다 멈추고 성장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이상의 그로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단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턱이 이제 막 이렇게 사각턱, 주걱턱이 된다거나 손끝에 손가락들이 이렇게 막 손이 커져서 뭐 이렇게 소뚜껑처럼 큰 손이 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말단 비대증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말단 비대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호르몬의 작용과 분류, 호르몬의 조절과 작용,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분비와 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